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부터 드디어 2단원의 마지막 부분, 금융 시스템의 규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금, 금융이나 경제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뭐 IT 분야 아니면 뭐 식료품 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와 다르게 정부의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어떤 뭔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전자산업과 관련해서 뭘 하려고 한다 해서 삼성전자 사장하고 LG전자 사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절대 안 하죠. 이미 삼성전자, LG전자가 잘 하고 있을 뿐더러 어, 뭐, 뭐 불량품이나 아니면은 뭐 고객한테 피해를 주는 거 외에는 정부가 딱히 규제를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산업은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받는 산업 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이 금융산업, 금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산업이 심한 규제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자들에게 인포메이션, 정보가 최대한 잘 전달돼서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에 여기 영어 표현으로 지금 금융에서 사운드니스라고 하면 사운드가 형용사의 뜻으로 건강한, 건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나 경제에서 사운드는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금융 시스템이 어, 잘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 이렇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첫 번째 목적, 금융과 관련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공부를 하면서 정보의 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asymmetric information이 발생하게 되면 역선택이라던가 moral hazard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막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막거나 성장할 수 있는 경제를 그것보다 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뒤에서 우리가 배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금융산업, 금융 시스템을 규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이러한 법들과 이러한 어떤 SEC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요 미국의 SEC에 해당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는 기관들이 금융 시스템을, 금융기관들을,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의 경우에 어떤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그 신고를 하고 증권신고서 같은 거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식이나 채권, 그러니까 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최대한 투자를 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어, 2012년인가 11년에, 2012년인가 11년에 우리나라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 일부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서,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이, 생각해보세요. 내 돈 맡기고 있는 은행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당장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당장 그 은행에 뛰어가가지고 돈을 인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융기관이 건전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파이낸셜 패닉, 대표적으로 뱅크런 같은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은행 하나만 잘못되면 뭐 그나마 나은데 그러지 않고 전체 금융기관이 다 부실이 됐다. 그러면은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죠. 금융이라는 어떤 이 기능이 상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 어떤 financial intermediary의 사운드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에서 우리가 배울 6가지 규제들을 정부는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엔트리. 아무 은행이나 아무 금융기관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뭐 대주주의 요건을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아무튼 이런 상당한 금융업 아니면 은행을 시작을 하려든지 한다고 하면 상당한 규제를 다 충족시키고 난 이후에야 새로운 은행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증권사를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은행뿐만이 아니라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들도 쉽게 만들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대한 라이센스를 영어로는 여기 차터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아무한테나 차터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isclosure,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회계를 공부를 하신 분이면 들어보셨을 재무제표, 즉, 뭐, 재무상태표라던가 포괄손익계산서라던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금융기관들의 최소한 쿼터리 그 동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뭐 자산, 부채, 자기자본에는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크게 걸린 소송은 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를 공개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 투자자들, 뭐 고객들한테 이러한 것을 알고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금융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그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의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영업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다른 경제 과목을 들으셔도 요 얘기를 또 이제 나중에 또 들으실 일이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1933년에 통과시킨 법을 통해서, 은행과 투자은행을 한 회사 안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은행을 하려면 은행만 하던가, 투자은행을 하려면 투자은행만 하던가, 이제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좀 위험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투자를 할 때에 prudent 영어 형용사로 prudential이라는 형용사는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위험성이 좀 적은 금융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뭐 그러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예금 취급 금융기관들은 다른 회사의 보통주에 투자할 수 없다라던가. 왜 그러냐면 주식은 너무 하루하루 이 가격 변화가 크니까. 그리고 고객의 보험료를 받아서 이 보험료를 나중에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이런 보험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식, 보통주에는 투자를 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자산에 어떤 특정한 비율 이상만큼 투자를 못하게 해놓는다던가 그러한 제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예금자 보호, Deposit Insurance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금융기관에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합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그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대신 그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 FDIC라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그런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최고 25만 달러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금자 보호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따로 돈을 내는 것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기도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매 달마다 예금보험공사에 얼마씩을 의무적으로 돈을 내서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그 충분히 쌓인 돈을 가지고 이제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그 금융기관이 망해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프리미엄을 금융기관이 FDIC 우리나라의 예금보험 공사에 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그 상업은행들이 있고 새마을금고, 신협 아니면 단위농협들은 또 이제 각각의 어떤 그 보험 예금자 보호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미국에 있는 신협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예금자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으로 경쟁을 약간 무한 경쟁을 할 수는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은 이렇게 주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은 다른 주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다른 주까지 내지는 못하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경쟁을 많이 하면 이게 뭔가 소비자들한테도 악영향을 있을 수 있다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보호 장치를 했다라고 제한 장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지금은 이게 조금 상황이 다른데 이자율에도 제한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6년까지는 은행이 고객들한테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었고, 이제 은행들이 너무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예금자들한테 금리를 더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예전에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테이블 5 요 두 화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6가지 그 금융시장의 사운드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을 요약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각으로 금융시장 그리고 국가들 간의 어떤 교류 교역이 많아진 만큼 이제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금융 규제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금융이 이렇게 자유 국제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아무래도 그 나라 단위로, 국가 단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규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그 안에는 당연히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요 해외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2단원의 마지막 부분 금융 시스템에서의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